읽고 쓰기라고 기본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산스크리트를 이렇게 단어로 끊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읽기 쓰기는 물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읽고 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강의 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읽고 쓰는 거 말고 그거보다 좀 뒷과정을 더 나갈 텐데 여는 법칙이라고 불리는 산디를 나갈 건데요. 산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중인도의 뿌나까지 와서도 산스크리트를 시작해서 산디의 벽을 못 넘고 3개월 이내에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산디가 말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산디가 별로 그렇게 크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 필요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뿌나에 여러 가지 속담이 있는데 산스크리트 공부할 때 다 알면 다친다는 속담이 진짜, 왜냐하면 왜 다 알면 다친다는 그 산스크리트 공부에 그런 금과 옥조가 내려오냐면 산스크리트 문법이 그 학자들이 열성이 넘쳐가지고 아주 작은 것까지 문법으로 만들었어요. 산스크리트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500년 전에 사멸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 위주의 학습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국어로서는 없어졌기 때문에 이 말을 모국어로 타고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 2500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문법 위주의 공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굉장히 세세하고 촘촘합니다. 말을 어법이 아니라 문법으로 학습이 전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문법이 어마어마해요. 산스크리트의 문법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다 알면 다친다는 거예요. 자, 이 산스크리트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산스크리트라는 언어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배운다고 하니까 이 산스크리트가 원래 어떤 발음을 갖고 있는지부터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산스크리트 뭐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우리말 표기고요. 원래는 발음이 성스크루텀이라고 합니다. 성스크루텀. 성스크루텀. 제가 이 발음을 조희 선생님이라고, 지금 여러분이 미리 받으신 교재 있죠? 이 교재는 지금은 타계하셨는데 저의 그 인도 구루이신, 인도의 스승님이신 조시 선생님께서 쓰신 문법책을 기반해서 러구시탄타 까우문이라는 옛날 문법책을 섞어서 한국인 학습자에게 가장 맞게 제가 다시 쓴 책이에요.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문법책입니다. 그 중에 아주 일부를 갖고 계신 건데 500페이지 문법책 드리면 다 도망가실걸요. 자, 그래서 쉬운 부분부터 성스크루텀이라는 게 원어라는 거 일단 말씀을 드리고 한번 발음해 보세요. 성스크루텀이라고 미음이 붙죠. 산스크리트 단어에는 중성 단어에 이렇게 미음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성스크루텀 아시겠죠? 산스크리트 뭐 이런 거 아니고 성스크루텀이라고 이제는 우아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성스크루텀은 어떤 언어인지 먼저, 이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아셔야 되겠죠.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인도라고 제가 여쭤볼 때, 인도라고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인도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 아니, 당연히 요가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요가부터 나올 줄 알았더니 요가, 카레, 그리고요, 인도답다고 할 때 떠오르는 그 모든 것들 말씀해 보세요. 종교, 힌두교나 뭐 종교. 강이 나오네요. 겐지스 강, 성스러운 강, 그리고 신들,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게 안 나왔는데 혼자 여행 가기 무서움.
저는 머리를 삭발하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자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15살짜리한테 성추행 당해보셨어요? 손 잡혔어요, 제가. 15살짜리한테. 버스 타고 가다가. 머리를 삭발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아무도 여자인지 모른 채로 여행을 다녔는데, 여자가 여행하기에 안전한 땅은 아니죠. 제가 기대하는 답은 명상이었습니다. 요가와 명상, 종교, 신들, 카레는 기대를 안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오늘날 인도라고 상상할 때 찍어보세요. 어디서 왔을 것 같은지. 저 여러분께 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미리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 빨리 말씀해 보세요. 제사. 제사. 그리고요. 제사 훌륭한 답입니다. 수행자. 이것도 정답입니다. 신. 진짜 힌두교, 인도를 생각할 때 신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 카레만 빼고요. 카레 빼고 다른 여러분이 인도라고 생각하셨을 때 나오는 그 인도 다음에 핵심이 바로 어디서 내려왔냐? 지금 보시는 인더스 문명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자, 증거는 없으나 여기서 내려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저는 확신하고 있는 그런 문명이 바로 인더스 문명인데요. 인더스 문명 저희 중학교 때 배우나요? 4대 문명 해가지고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4가지 문명을 주로 먼저 배우는데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날에는 뭐 고고학적 발전이 이루어져가지고 4대 문명 얘기하면 촌스러운 일이라면서요? 하여간 제가 중학교 때는 4대 문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중에 인도 북서부에, 오늘날은 파키스탄이 됐어요. 원래 인도였다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파키스탄이 된 그 땅에 인더스 강이 흘렀습니다. 자, 인더스 강줄기를 중심으로 인도 서북부와 파키스탄 지방에서 발전한 고대 문명, 언제부터 시작된 문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기원전 3000년 이상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5000년 이상부터 시작된 아주 오래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연도 나오는 건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학자마다 견해가 틀리고 인도에서 연도를 따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 기원전 1700년 정도 되면 이 문명이 갑자기 사라져요. 급속한 속도로 이 고도의 도시 문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주 대규모의 계획도시를 짓던 굉장한 문명이었는데 갑자기 기원전 1700년 정도에 갑자기 쇠망하는데, 학자들은 그 이유를 여기 흐르는 인더스 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더스 문명하면 정말 유명한 그런 유물들이 있는데요. 자, 요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더스 문명에서 출토된 사제상이라고 합니다. 코가 깨져서 그렇지 굉장히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죠. 인더스 문명에서 출토된 사제로 추정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제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유물들이 출토되고, 사실 인더스 문명에서 가장 유명한 유물은 그 도장, 인장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동물의 주, 파슈파티라고 부르거든요. 산스크리트로. 자, 파슈파티라고 부르는 이 인장이에요, 도장의 무늬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남자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건데, 가운데 있는 남자가 아마도 가부좌를 틀고 요가를 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인더스 문명에서 요가가 시원하지 않았나라는 추정을 학자들이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요가 자세인지 아닌지는 확신은 할 수 없죠. 가부좌를 틀었거나 아니면 요가에서 나비 자세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나비 자세라는 거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에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게 오늘날까지 해독되지 않은 인더스 문자예요. 자, 이 인더스 문자에서 산스크리트가 왔을까요? 모릅니다. 근데 이 인더스 문자에서 산스크리트가 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인더스 문명이 쇠망한 자리에 인도 서북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말 타고 소를 몰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과는 별개로 다른 유목민들이 인도 북서부에서 몰려 들어와요. 여러 차례. 자, 그 사람들은 오늘날 유럽에 사는 사람들과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인, 오늘날 유럽에 사는 그 인도 유럽인의 한 일파가 인도 땅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도 유럽인의 한 일파인 사람들이 자, 인도 땅으로 들어오고 동시에 이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이란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인도 이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인도 이란인. 자, 그래서 인도 유럽인 중에 한 갈래가 인도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던 언어를 아마 인도 유럽인의 공통 조상 언어, 그래서 조어라고 부르거든요. 인도 유럽 사람들이 쓰는 그 모든 언어와 나중에 인도 땅에 들어온 인도 이란인, 이란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이란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도뿐만 아니라 이란에 내려온 사람들도 인도 유럽인의 한 갈래입니다. 그 사람들이 민족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를 두고 학자들이 굉장히 싸웠는데요. 모릅니다, 오늘도.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인도 유럽인이 썼던 그런 조상 언어의 고향이 아마도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있는 초원일 것이다 라는 어느 학자의 주장을 지도로 그린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인도 유럽 사람들이 살았다가 유럽 각지와 이란 인도로 내려왔는지는 확신은 할 수 없어요. 워낙 설이 많아요. 그래서 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그 초원지대를 인도 유럽인의 고향 혹은 인도 유럽 공통 조상 언어의 고향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냥 학설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북쪽에서 인도 북쪽 서북쪽에서 흑해와 카스피 사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사람들이 유럽으로도 가고 이란으로도 내려오고 인도로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도 이란 사람들, 인도 이란인, 인도 유럽인의 한 갈래인 인도 이란 사람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불렀느냐? 아르야라고 불렀어요. 아리야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나치가 아리안족 주장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리안이라는 말이 원래는 인도 이란 사람들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지네들이 자기 자신을 우리는 고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아리야 혹은 아르야가 원래 발음입니다만 아리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나치한테 잘못 인도 유럽인이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 인종주의에 기반해서 나치가 고귀한 아리안 혈통에 의한 아리안 순정 제국을 세우겠다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아리아라는 말이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쓰는 금기어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도 이란인 일파가 스스로를 고귀하다라고 지칭하면서 우리는 아리안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생각하는 그 아리안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다시 아리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가 인도 유럽인 일파 중에서 인도와 이란으로 거의 동시에 내려오거든요. 이란으로 먼저 내려왔다가 그 일파가 다시 인도로 넘어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아리아 사람, 아리아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산스크리트, 성스크루tam의 그 언어를 썼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인도 유럽인의 일파이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썼다. 그러면 성스크루tam은 어떤 언어랑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날 인도에 있는 언어 모두와 그 유럽어의 기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라틴어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대 히라버, 고대 그리스어랑 제일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역시나 가설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세계 유럽이나 미국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대륙 아니고 유럽 구대륙 대부분은 다 인도 유럽어 계통의 그런 언어적인 뿌리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언어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얘기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자,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인도 이란 조상어, 인도 이란 조어라고 표시된 이 부분이 있죠. 상당히 후기에 분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도 유럽의 공통 언어는 사실 기원전 2500년 정도에 소멸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언들이 존재했는데 그 방언의 한 갈래가 인도 이란의 조어로 분기된 시점이 아마도 기원전 2000년. 이거는 전부 다 추정입니다. 그럼 기원전 2000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인도 이란인인 아리아라고 부르는 인도 이란인이 기원전 2000년에 인도와 이란으로 내려와요. 그때 이 인도 이란 조어도 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란으로 내려간 사람들, 인도로 들어온 사람들. 자, 인도로 내려온 사람들은 인도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인더스라는 대단한 문명이 있었지만 이미 쇠락한 후였어요. 자, 인도 유럽인 중에 인도 땅에 들어온 아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까 인도 유럽 공통 조어의 고향을 얘기할 때 제가 초원지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초원지대에서 말과 양과 소를 기르던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리아인들은 유목민이죠. 자, 그럼 유목민은 도시 생활을 알았을까요? 도시 생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선진 문명이 쇠락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먼저 살던 사람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문명적으로 상당히 뒤처진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힌두교에 4계급이 있다는 거 중학교 때인가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오늘날까지도 인도에 카스트라고 불리는 신분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높은 사제계급, 두 번째 왕족이자 전사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평민계급, 농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평민계급이 있고 여기까지는 아마 아리아 사람들이었을 걸로 추정해요. 근데 이 아리아 사람들이 인도 유럽인의 일파가 인도 땅에 들어와서 먼저 살던 사람들을 정복해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던 선주민들을 노예로 삼게 되는데 이 노예 계급을 슈드라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상층 신분이고 하층 신분들은 다 피정복민이죠. 이래서 신분 제도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미 인더스 문명이 쇠퇴한 후였기 때문에 인도 아리안이 들어오는 거를 막지는 못했죠. 자, 그래서 이 인도 아리아 사람들은 그럼 어떤 풍습을 갖고 있었나?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나? 도시 생활이라고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인도 땅에 들어올 때 갖고 있었던 경전이 있습니다. 자, 베다라고 들어보셨나요? 베다?
정확한 발음은 웨다인데 이 베다라는 경전은 4개가 있어요. 오늘날까지. 그리고 각각의 4개의 베다가 4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을 아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아리아인이 인도 땅에 들어올 때 베다를 다 4개의 베다 4부분 다 완성시킨 채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앞부분만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란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이란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배화교를 믿었는데 조로아스터교 있잖아요. 불을 섬기는 그런 종교를 믿었는데 그 경전을 아베스타라고 하거든요. 그 아베스타 경전과 베다 경전은 서로 언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뭐 하나가 서울말이면 하나는 사투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나 이란 사람이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경전어도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갖고 온 경전, 앞부분만 가져온 그 경전, 그 베다를 인도 유럽 사람들의 일파인 아리아 사람들은 글자로 갖고 있었을까요? 글자 없었습니다. 낭송으로 다 갖고 있었어요. 이 베다라는 경전이 나중에 글자로 표기된 건 상당히 후대입니다. 자, 그러면 아리아 사람들이 인도 땅에 들어왔을 때 아마도 갖고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바로 이 베다어입니다. 베다라는 경전에 남아있는 언어예요. 자, 그럼 베다가 어떤 경전이냐면 베다 경전이라는 건 말이죠. 베다라는 거 경전 자체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사를 지낼 때 필요한 뭐 기도문이나 제사법이나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사제들이 하얀 옷 입은 사람들 혹은 주황색 옷 입은 사람들이 사제들입니다. 자, 머리를 변발처럼 이렇게 브라만들은 깎거든요. 자, 그 사제들이 제단에 뭘 지금 피우고 있나요? 저 네모나고 동그랗고 반원 모양. 그죠. 인도의 베다라는 건 뭐냐면 성스러운 불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 종교를 성스러운 불에 그 제물을 바치는 종교이기 때문에 공희 종교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랑은 좀 틀립니다. 원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종교인데 이 공희라는 거는 재물을 얘기합니다. 재물을 바쳐서 우주의 조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종교, 재물이 종교 자체가 되는, 제사가 종교 자체가 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공희 종교예요. 자, 그래서 베다라는 경전 자체는 이 신성한 불의 제사를 지내는 공희 종교를 담고 있는 경전이고 이 경전의 언어를 베다어라고 불렀습니다. 베다어. 그러면 베다어는 어떤 걸까요? 인도 유럽인의 일파인 아리아 사람들의 종교 언어였던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스크루땀 한다며 왜 자꾸 이상한 언어 얘기를 하느냐? 이 베다어에서 성스크루땀이 나온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니, 그러면 베다어가 성스크루땀의 조상 언어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상스크루땀에 하고 베다어랑은 얼마나 틀리길래 이렇게 다른 베다어라고 하고 상스크루땀이라고 하고 서로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걸까? 대략 30% 정도 틀리다고 해요. 근데 제가 베다어 전공이었거든요. 산스크리트 석사식 하면서 다 배웠더니 산스크리트를 배우고 났더니 베다어를 또 배우래요. 베다어 전공이라서. 제가 근데 느끼기에는 베다어와 상스크루땀 이 언어는 별로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다를 번역할 때와 상스크루땀을 번역할 때는 사전도 다른 걸 씁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언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베다어는 자연스러운 어법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썼던 언어로 추정이 돼요.
제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네들의 모어였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근데 기원전 5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정도 됐을 때, 2400년에서 500년 정도 됐을 때 빠닌이라는 문법학자가 출연을 합니다. 대단히 유명한 학자인데요. 빠닌이라는 문법학자가 문법을 총정리를 하는데 그 문법책을 기준으로 그 전의 언어는 베다어, 그 후의 언어는 산스크리트럼, 이렇게 구별을 하는데 이미 이 문법 체계가 정리됐을 때는 베다어는 소멸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베다오, 산스크리트 전공하고 베다오를 전공한 제 입장으로서는 이 두 언어가 서로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아리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선주민 언어랑 섞이는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엄이 나오지 않았나. 왜냐면 산스크리트엄에 원래 인도 유럽어에서는 없는 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런 반설음이라는 이상한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주민 언어가 섞여서 산스크리트엄 언어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어에 대해서는 인도 유럽인의 일파, 그 갈래라는 것만 알지 도대체 이 언어가 언제 어디서 쓰였느냐 몰라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쓰시던 언어랑은 어떤 상관이 있냐? 부처님도 빨리어라는 언어, 불교 경전의 언어거든요. 그거를 프라크르트 언어라고 따로 부릅니다. 부처님 언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어가 있었어요. 그럼 프라크르트는 민중의 언어고 산스크리트는 지배층의 언어였다는 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500년 전에 지배층은 거의 소멸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엄을 쓰고 민중은 자기네 언어를 따로 썼는데 그걸 프라크르트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 경전어라는 거예요. 자, 차이가 있겠죠. 불교라는 경전어는 민중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붓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스크리트엄을 할 줄 안다는 건 상위 계급이고 교육을 잘 받았고 지금도 산스크리트엄을 한다고 그러면 잘난 척하게 좋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붓다가 자기 제자 둘이 와서 그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성스러운 산스크리트엄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가 불이싸? 쓸모없는 인사야. 이런 욕입니다. 부처님 최대의 욕설이에요. 쓸모없는 인사야. 그걸 왜 산스크리트로 바꾸니? 다른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프라크리트로 권장을 하셨지. 배운 사람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산스크리트로 바꾸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산스크리트가 어떤 언어인지 감 잡히시죠? 상층 계급에 특히 신분이 높은 브라만들, kshatriya들이 억지로 배운, 왜냐하면 모국어가 아니니까요. 억지로 배운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엄이 경전 언어이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게 되는데요. 산스크리트엄은 베다라는 경전의 언어였기 때문에 굉장히 성스럽게 여겨졌어요. 만트라라고 들어보셨나요? 만트라라는 게 주문, 베다에 나오는 신을 찬미하는 걸 만트라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날은 거의 주문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잖아요. 신성한 심을 가진 언어. 그래서 제가 조시 선생님한테 산스크리트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조시 선생님이 이거 발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언어야.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산스크리트에는 신성한 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발음을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오늘날까지 가르친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성스러운 언어로 성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인도 사람 중에서도 산스크리트를 쓸 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높은 신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엄을 그럼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힌두교 신자도 아니고, 그죠? 이 언어랑 딱히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죠? 이 산스크리트엄은 중세 이후까지 라틴어가 세계 유럽 각국의 학자들을 연결해주는 공통어로 쓰였잖아요.
라틴어로 책을 써야 그 유럽에 있는 학자들이 다 보고 공유를 할 수 있었잖아요.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렇게 각각 쓴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야 자기네들 모국어를 썼지. 학자들은 다,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다 라틴어로 책을 썼잖아요. 학술어라고 할 수 있죠, 라틴어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학술어가 성스크루텀이었습니다. 산스크리트가 학자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인도의 언어가 무지하게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을 했겠어요? 산스크리트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이 성스크루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대승불교랑 힌두교랑 죽도록 싸울 때 어떤 언어로 싸웠을까요? 산스크리트로 싸웁니다. 자, 그래서 산스크리트를 오늘날 우리 아까 부처님이 산스크리트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에 대승불교가 일어나잖아요. 그 대승불교는 산스크리트로 쓰여졌고 산스크리트로 쓰여져서 힌두교랑 싸우는 데 썼습니다. 자, 그래서 대승불교랑 힌두교랑 철학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논쟁을 할 때 산스크리트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대승불교 경전은 뭘로 쓰여졌을까요? 산스크리트로 물론 쓰여졌겠죠. 그죠? 초기의 불경어는 빨리어라는 아까 말씀드린 프라크리트 언어의 일파였지만 후대의 대승불교의 언어 혹은 나중에 발달한 부파불교, 불교의 일파들의 언어는 산스크리트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어랑 산스크리트 그 불교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산스크리트로 왜 하느냐? 인도의 모든 학술어니까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아셔야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도 땅에 전해오는 그 언어들이 개통이 산스크리트 개통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인더스 문명을 누가 이뤘을까요? 인더스 문명을 이룬 주축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 인더스 문명을 이룬 주축들이 누구였는지는 모르나 인더스에서 출토된 인골의 유전자를 DNA를 검사해보고 남인도 어떤 부족의 DNA를 검사를 했다는데 일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인더스 문명을 건설했던 한 축이 바로 남인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 축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인더스 문명은 아마 굉장히 다국적 문명이었을 가능성도 있대요. 하지만 남인도 사람들이 이 인더스 문명을 건설을 했다. 일파겠지만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을 때 인도 유럽인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드라비다인이라고 하는데 그 드라비다인이 남쪽에 오늘날 남인도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의 언어는 산스크리트랑 관계가 없습니다. 산스크리트가 영향을 아까 받았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북인도의 언어랑 남인도의 언어랑 체계는 틀리지만 서로 영향은 주고받았을 것으로. 그죠? 북인도 사람 생김새랑 남인도 사람 생김새랑 완전히 달라요. 피부색도 다르고. 그죠? 여러분 인도 사람들 생각하시면 까만 피부가 어두운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피부색이 밝은 사람이 생각나시나요? 어두운 사람이 생각나는. 네, 남인도 사람들이고 조금 피부색이 밝다 그러면 북인도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는 이미 모국어로서는 소멸된 언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수됐냐면요. 조시 선생님이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제자가 보통 8살에서 12살 사이에 어떤 의식을 치르고 지금 이거 보시면 하얀 실을 두르고 있죠? 지금 스승이 하얀 실을 둘러주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보통 8살에서 12살 사이에 이런 성스러운 실을 두르는 우빠나야나 그런 의례를 치르고 스승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이 청년은 굉장히 큰데 아마 외국인인 것 같아요.
보통 8살에서 12살에 이런 의식을 치르고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기숙 생활을 합니다. 12년 정도 한다고 하는데 9년, 12년? 정확하진 않은데 하여간 그러면서 20살 무렵까지 배달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는데 스승보다 먼저 일어나고 스승보다 늦게 잠자리에 드는 굉장히 힘든 기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스승의 집에서. 자, 그러면 스승이 아침에 시 한 수를 가르쳐줘요. 그 시라는 건 바로 베다에 나오는 찬가겠죠. 보통 8음절짜리 4개 해가지고 시 한 수를 알려주시는데 그걸 설명해주고 알려주면 제자들은 그걸 그날 하루 안에 다 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배우겠어요? 날마다 하나씩 배우니까? 앞에 배운 것도 복습해야 되고 그리고 까먹지 않게 계속 외워야 되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새로 하나씩 또 알려주시고 하니까 그 경전 전체를 다 암송하게 됩니다. 조시 선생님도 문법학과에 속하셨기 때문에 문법책 아슈타다이 다 외우고 계세요. 어마어마한 기억력이죠. 자, 그래서 저희 조시 선생님은 그런 방식으로 어디서 공부하셨냐면 예나 지금이나 부처님 이전부터 인도 학문의 중심은 라호르라는 곳인데요. 바로 오늘날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파키스탄이 분리될 때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현대적인 대학 교육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산스크리트 문법을 돌아가실 때까지 전수하셨는데 한국인 제자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전통이 거의 사라졌겠죠.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남아 있긴 한데 그러면 실제로 외국인 가운데 제가 푸나에 있을 때도 저는 그런 전통에서 배우진 않고 대학에서 배웠습니다만 실제로 스승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말을 좀 할 줄 알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푸나 대학에서 말하는 거 쓰는 거 이거 새로 가르치기는 했는데 말하고 쓰기가 우리 때만 해도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중에서도 신진학자들은 산스크리트를 잘 못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말할 필요가 없는 언어예요. 이미 사멸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경전을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학자의 요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는 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선생님들 중에 산스크리트를 자유롭게 말하시는 분은 80이 넘으신 분들 그 스승의 집에서 배우신 분들 빼놓고는 뭐 산스크리트를 자유롭게 말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습니다. 신식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자,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석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 학장이 아무리 그래도 산스크리트가 소멸한 언어라고 해도 산스크리트 배우면서 말을 못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석사에 들어가는 순간 스피킹하고 라이팅 코스가 추가돼가지고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아니, 갑자기 말하는 시험을 치겠대요. 쓰는 시험하고 머리카락 많이 빠졌습니다. 갑자기 읽는 것 경전을 해석하는 그 교육에서 갑자기 말하기와 쓰기가 추가돼가지고 진짜 억울합니다, 저는. 자, 그래서 대화나가리가 뭔지는 설명은 제가 대화나가리를 알려드리지는 않겠지만 대화나가리가 뭔지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워가 바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나가리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대화나가리는 신의 도시에서 쓰이는 언어, 다시 말해서 천상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니 산스크리트 자체는 글자가 없는 구술로 전해지는 언어였는데 어떻게 글자가 생겼지? 대화나가리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상한 글자들 나오죠. 로마자 옆에. 그죠? 제가 병기를 했기 때문에 이상한 글자들 나오는 게 바로 대화나가리, 간단하게 나가리라고 부르는 문자들입니다. 아니 원래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글자가 아마도 셈게, 페르시아의 셈게 언어에서 영향을 받은 걸로 이 알파벳이 그런 영향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잘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 인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태국, 타밀, 그리고 뭐 티벳까지 그 모든 문자들의 기원이 되는 게 바로 브라흐미 문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까지 쓰였다고 하는데, 기원전 3세기에 요렇게 지금 이게 대원아가리 아시는 분도 있는데 대원아가리랑 비슷한가요? 대원아가리랑 뭐 대원아가리의 기원이 되는 그런 브라흐미 문자라고 하고,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둥은 인도에 대해서 잘 몰라도 아쇼카 대왕을 아시죠? 아쇼카 대왕.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대왕이 3대 왕인데, 이 아쇼카 대왕이 어마어마한 통일 인도의 영토를 자랑하던 때 왕인데, 불교를 여러 세계 곳곳에 전파한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둥에 종교적인 관용과 그리고 불교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아쇼카 비문에 브라흐미 문자가 있고, 이 문자들이 티벳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모든 문자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파스파 문자라고 해서 몽골 문자가 되거든요. 몽골 문자가 이 티벳 문자를 참고해서, 자, 브라흐미 문자에서 티벳으로 갔고, 티벳 문자를 참고해서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고,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훈민정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원아가리 나중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훈민정음이 대원아가리보다 한 단계 진보한 문자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대원아가리를 써보시면. 합자체계를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는 파스파 문자뿐만 아니라 버모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어요. 훈민정음 창제될 때 버모와 파스파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의 여러 문자를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글도 빚지고 있는 언어가 바로, 문자 체계가 바로 브라흐미 문자. 그럼 아까 인더스 문자랑은 어떤 상관이 있냐? 너무 시간 차이가 2000년 가까이 나니까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물론 인더스 문자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먼저 있었고 표기는 나중에 2000년 후에 따라붙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산스크리트는 다 대와나가리로 표기가 됩니다. 거의. 자, 그래서 물론 남쪽에 뭐 타밀나두나 뭐 이런 쪽에 물론 자기네 대와나가리로 표시를 합니다만, 산스크리트는 대와나가리라는 표기 체제를 채택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로마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서양 사람들이 대와나가리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저는 대와나가리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배우시려면 이 그리는 걸 다시 배우셔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빨랫줄에 걸어놓은 것 같이 생겼나요? 빨랫줄, 진짜 빨랫줄 언어라고 빨랫줄 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상스크리트 문헌을 알파벳으로, 로마자라고 있잖아요. 알파벳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표기는 이따가 제가 발음 알려드리겠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있습니다. 대원아가리는 한자로 표기되는데, 이걸 로마자로 표기하게 되면 두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읽는 사람들은 대원아가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자,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알려드리고,